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몽수의 정상회담 1부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1부에서는 이민 문제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민으로 얻는 이익이라는 것은 잠깐이고 정말 대가는 끔찍하고 영원할 수도 있다 라는 점을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지금 좌우 기득권이 공이 이민에 대해서는 굉장히 관용적인 태도를 보여왔습니다. 이제 우파 기득권의 어떤 이상 국가는 미국인데, 이제 미국의 어떤 한 면만 딱 끄집어내죠. 그래서 기회의 땅, 이민자들이 건국한 나라, 다양성이 있는 나라, 인종의 용광로, 이런 것으로 이제 모험 답안으로 제시하고 있는 나라. 미국의 실상과는 좀 거리가 있을 수 있는 미국의 한 단면만, 어느 일정한 시기의 한 모습만을 따와서 이제 이상 국가로 제시하고 있고, 좌파 기득권도 마찬가지입니다. 대표적으로 홍세화가 파리의 택시 운전사니 뭐니 하면서 이른바 똘레랑스, 영어로는 털러런스의 이제 불어식 발음인 똘레랑스를 얘기하면서 인종과 문화의 융합 정책으로 무언가 선진적이고 자유롭고 다양한 국가를 형성하고 있다는 식으로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공교롭게 2023년 꼭 올해 시작된 건 아니지만 두 나라 모두 지금 인종, 종교 갈등으로 신음하고 있습니다. 분석은 자세한 분석이야 대표님이나 대사님 같은 오신 분들이 하시겠고, 어쨌든 결과로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특히 프랑스의 이민 정책은 완전히 실패했다. 그러니까 기본적인 치안조차 유지할 수가 없는 지경에 이르렀고, 그나마 미국의 총기가 허용되고 있는 점을 감안하면 그래도 프랑스보다는 좀 낫다라고 볼 수 있지만, 최근 미 연방 대법원이 이른바 유색 인종에 대한 우대 정책, 어퍼머티브 액션에 대해서 이제 위헌 선언을 내림으로 해서 이제 또 유색인종, 백인종과 유색인종 간의 지금 갈등이 촉발되고 있고, 곧바로 이제 대표님께서 소개하신 것처럼 이른바 와스프, 백인들에 대한 정실 대학 입시 위헌 시비가 지금 일어나고 있어서, 이것을 통해서 긍정적으로 본다면 미국의 불투명했던 대학 입시 제도가 정비되는 것이고, 나쁘게 흘러간다면 정말 이 문제를 가지고 각 인종, 흑백에만 아니라 아시아, 히스패닉 등등으로 번져갈 태세가 있습니다. 흑백 문제 하면 또 링컨을 빼놓을 수가 없는데요. 링컨은 당시에도 지금도 논란이 있는데, 그것이 과연 링컨이 노예제 폐지론자였느냐라는 논란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는 링컨에 대한 이제 여러 가지 책이나 내용들을 봤을 때 매우 소모적이라고 생각이 좀 듭니다. 어떤 종교적 신념 내지는 철학적 가치관 이런 것을 봤을 때 링컨이 노예제를 반대하고 폐지를 원했던 것은 당연한 것이고, 또 링컨이 처했던 계급적 위치, 그러니까 성장에서는 이제 북부의 어떤 산업 기반, 산업 세력의 어떤 기반을 둔 입장이었고, 또 유년기나 청년기에는 이제 중소자영농의 입장, 아버지가 대표적으로 링컨의 아버지가 그런 입장이었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에게는 노예는 도저히 경쟁할 수 없는 이점을 가진 제도이기 때문에 이들 중소 농부들은 노예제에 적극적으로 반대를 했었습니다. 또 더군다나 노예제 폐지라는 것 자체가 이제 면화 수요가 폭발하기 전까지는 버지니아를 중심으로 한 남부 엘리트들에게도 대세였고, 이후 이제 남부의 면화가 산업혁명이 시작됨에 따라서 미국의 남부가 영국의 면직물 공업의 주요 원료 공급지로 전환되면서 입장이 바뀌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링컨에게 있어서는 노예제를 폐지하느냐 마느냐는 이제 고민이 아니었고, 더 크게 고민한 지점은 과연 미 연방이 이 흑인들, 유색 인종들을 이끌어안고 정상적으로 유지될 수 있는지를 이제 고민했던 것이 아니냐. 그러니까 노예제를 폐지하였지만 링컨도 인종차별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점에 대해서 누군가 얘기한다면 그거를 부인하기는 어려울 걸 생각합니다. 어찌됐건 결과적으로 링컨은 대통령이 되기 전부터 당초 미국에 있는 흑인 노예들을 국가 예산으로 모두 사들여서 해방을 시켜서 이들을 아프리카 등 다른 나라를 이주시키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다라는 생각을 공식적으로 밝힌 바가 있고, 실제 나중에 이제 라이베리아라는 나라가 이제 아프리카에 건국하게 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노예 소유자들로부터 당시에 재산으로 인정됐던 노예를 몰수하는 것도 반대하고, 요즘으로 치면 유상몰수라는 형태로 노예제를 폐지하는 것을 신념적으로는 오히려 더 찬성했던 사람으로 보입니다.
이렇게 생각하게 된 가장 큰 이유는 여러 이유가 있겠지만 흑백 통합이 쉽지 않을 것이다라는 생각을 링컨이 했었다고 생각이 좀 들고, 지금 와서 돌이켜 보면은 그것이 뭐 인종 차별적인 생각이냐 아니냐를 다 떠나서 굉장히 현실적인 측면을 진지하게 잘 고려한 생각이다. 과연 앞으로 미국은 어떻게 이 인종 갈등을 봉합할 수 있을 것인가. 현재 분위기로서 굉장히 좀 회의적이긴 합니다. 그러니까 영화 말콤 X 같은 경우에는 잘 나오는데, 그 영화에서 이제 말콤 X가 대사 중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백인들은 메이플라워를 타고 자신의 의사로 왔지만 우리 흑인들은 노예선에 끌려왔다. 그런데 이제 문제는 현재 미국, 그러니까 말콤 X가 활동했던 1950년대 미국 흑인도 벌써 아프리카 흑인들과 유사한 점은 거의 없었다. 오히려 미국 백인들보다 더 차이가 크다라는 점이었던 것이죠. 제가 개인적으로 굉장히 좋아하는 영화 중에 이제 클린트 이스트우드가 제작하고 감독했고 이제 주연으로 출연했던 그랜 토리노라는 영화가 있는데요. 그 영화에는 이제 흠엉족이라는 베트남 산악지대의 소수 민족이 이제 등장을 합니다. 베트남 전쟁 당시에 이제 베트남 상간의 소수 민족으로서 이제 월맹, 이제 공산 베트남에 반대하면서 미군과 협조적인 관계였고, 결국 이제 베트남이 공산화되니까 이제 미국, CIA가 주도가 돼서 이제 이들을 대거 이제 미국으로 이제 이주를 시켰는데, 당연히 이제 미국의 하층민으로 이제 흑인이나 스페인보다 못한 처지로 떨어지게 되면서 이제 갱을 남성들은 특히 갱을 이제 형성해서 이제 움직여 나간다. 그래서 이런 것들 소재로 했는데, 결과적으로 영화에서는 클린트 이스트우드가 만든 영화에서는 이제 가족을 소중히 하고 자신의 노동으로 살아간다는 훨씬 보편적인 가치가 아니냐, 그런 가치 속에서 이제 백인인 이스트우드와 흠엉족의 가족들이 이제 서로 연대하고 관계를 맺어나가는 장면을 굉장히 긍정적으로 만들어 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실은 뭐 클린트 이스트우드가 이러저러한 미국을 사랑하는 사람으로서, 미국의 또 위대함을 인정하는 사람으로서 영화는 이렇게 만들었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을 것이라는 것이 너무 당연한 거라고 생각이 좀 들고요. 어쨌든 미국도 여러 가지 노력들이 있었고, 하지만 이제 근본적인 개선이라는 것은 이루어진 적이 없으며, 다만 이제 경제 성장 등으로 이제 갈등을 봉합하고, 그 갈등을 이제 봉합하는 방법으로서 앞서 말씀드린 이제 유색인종 우대 조치, 어퍼머티브 액션을 통해서 이제 어느 정도 갈등을 봉합해 왔습니다. 또 그 사이에 이제 1, 2차 세계대전, 한국전쟁, 베트남 전쟁에 이제 흑인을 비롯한 유색인종들이 참전을 해서 미국을 위해 이제 싸웠으므로 이제 위상이 이제 올라왔지만은, 그것도 이제 징병제가 사라지고 모병제가 실시되면서 오히려 사회적으로 약자의 위치에 있는 유색인종들이 모병제에 참여할 수밖에 없는 환경이 조성되는 것이 아니냐. 결국 돈 많은 사람, 힘 있는 사람을 위한 전쟁에서 희생당하는 것은 돈 없고 힘이 없는 유색인종들이 아니냐라는 점을 지난 이라크 전쟁 등을 통해서 이제 드러나게 됨으로써 오히려 갈등을 촉발시키는 요인이 되고 있고, 또 게다가 뭐 대표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는 대공황의 시대에 이제 접어들었기 때문에 이제 이러한 갈등을 봉합할 만한 이제 물적인 동원력도 미국이 발휘할 수가 없다. 그러면 이것이 과연 현실적으로 개선이 가능하겠느냐. 다시 또 세계대전을 통해서 미국이 이런 인종 등을 통합해야 될 필요, 또 백인들도 그런 필요를 느껴야 또 개선될 수 있을 것인지, 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감히 예측하기는 어려운 부분이고요. 또 유럽에서 보면 프랑스와 영국의 똘레랑스라고 이야기하지만, 프랑스와 영국 모두 19세기에 거대한 식민지를 보유했고, 또 이 나라들이 또 1차 세계대전에 이제 휘말리게 됨으로써 식민지 사람들을 대거 전쟁에 동원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이후에 대공황 등 여러 가지 또 장벽을 통해서 이에 대한 보상책을 제대로 해주지 못하고, 이후 2차 세계대전에서는 아예 식민지도 제대로 지키지 못해서 독일과 일본이 뺏어가는 그런 현상을 보여주므로 해서 무능력마저 노출되다 보니 결과적으로 식민지의 독립을 허용할 수밖에 없거나, 주로 영국이죠. 아니면 억지로 식민지를 유지하려다가 전쟁 등으로 이를 상실, 프랑스가 대표적으로 베트남과 알제리에서 그랬습니다. 그런 처지에 모였습니다. 그러니까 60년대 경제 성장이 이제 이루어지니까 필요 인력들 또 이민 등으로 충원했지만, 70년대부터 불어닥친 이제 불황으로 인해서 또 갈등이 또 시작되고, 최근 대공황 시대에 접어들면서 이러한 갈등이
경제적인 문제, 사회적인 문제 등이 첨예화되면서 갈등이 이제 폭발한 것으로 보여지고요. 그 결과가 브렉시트이고 브렉시트 대규모 시위, 폭동 이런 것으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현상 전에도 영국과 프랑스의 이른바 예전에 유태인 게토 지역처럼 인종적으로 구분되어 있는 사실상 국경 같은 곳이 존재했음을 보았을 때 이른바 좌파가 그렇게 칭송하던 똘레랑스라는 것도 허상이었음이 명백해집니다. 언어 문화권으로 통합하면 되지 않느냐는 이야기도 있었지만 근본적으로 기독교, 이슬람교 등등의 다른 종교, 그다음에 경제적인 파이 자체가 줄어들면서 빈곤의 평등화가 이루어졌고 갈등의 해소 방안이 없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영국, 프랑스 모두 이제는 완벽히 분열된 국가이고 통합은 과연 가능하겠느냐? 그 다음에 이제 유색 인종들의 힘이 또 커지고 갈등이 심해지면서 외교 안보 노선도 결정하기 곤란한 상황으로 지금 치닫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복지 출소는 상대적으로 취약한 계층인 유색 인종의 더욱 가중됨으로 인해서 프랑스 같은 나라에서 대규모 폭동이 발생하게 되는 가장 직접적인 원인이기도 합니다. 미얀마 같은 경우에도 로힝야족이라고 해서 영국 식민지 시절에 영국인들이 이제 저항이 심한 미얀마인들을 다스리기 위한 수단으로 인도 지역, 방글라데시 지역에 있던 이제 인도 사람들을 이제 대거 유입을 해서 식민지의 어떤 하층 관리, 식민지의 지배 체제의 어떤 도구로 사용을 했었는데 이들이 이제 미얀마의 저항을 분쇄하는 어떤 천병으로 활동하다 보니까 미얀마인들이 어마어마한 이제 반감을 가지게 되는 것이고 그런 차에 이제 미얀마가 독립을 하게 되니까 그나마 이제 이렇게 영국 식민지 시절에 그나마 능력 있는 사람들은 다 일찍 다 떠났지만 농사나 짓고 있던 이제 그런 하층의 로힝야족들은 이제 그대로 머물 수밖에 없었고 식민지 제국주의의 어떤 세력이라고 평가를 내리는 미얀마는 미얀마도 경제적으로 또 여유가 없으니까요. 아예 국적 자체를 부여하지 않으면서 온갖 잔악행위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노벨 평화상을 수상했던 아웅산 수키도 이 문제만큼은 미얀마인의 편을 들 수밖에 없어서인지 로힝야족에 대한 탄압은 멈추지 않았고 현재 그나마도 이제 미얀마의 이런 반인권적인 현상에 대해서는 이제 누구도 거들떠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이민이라는 것이 모든 사물이 마찬가지인 것처럼 무조건 좋다고 볼 수 없고 여러 가지 상황에 따라서 여건에 따라서 시기에 따라서 달리 생각될 수밖에 없습니다. 미국 같은 경우에도 독립 초기에는 당연히 워낙 어마어마하게 넓은 영토에 사람이 부족할 수밖에 없고 당시에는 여러 가지 이유로 개신교도들 또 특히 독일을 필두로 한 개신교도들이 이제 주로 이민을 왔기 때문에 말은 좀 다르더라도 오히려 가치관이나 문화적으로 크게 영국 정착민들과 다르지 않았기 때문에 그나마 문제가 덜했는데 19세기에 들어와서 이제 카톨릭 교도들인 아일랜드, 이탈리아 이민이 급증하고 유태인들이 이제 대거 이제 이민을 옴에 따라서 여러 가지로 갈등 상황이 벌어지게 되었습니다. 또 이들은 농사를 짓거나 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특별한 재주가 없었기 때문에 뉴욕이나 보스턴 같은 대도시 지역에 정착할 수밖에 없었고 바로 이제 하층 계급을 형성하면서 이제 이를 타개할 방법은 범죄 집단을 구성하는 방법이라서 우리가 영화 대부 등을 통해서 이탈리아 카톨릭 이민들의 어떤 역사를 저희가 영화를 통해서 볼 수 있고 그 대표적인 가문이 바로 케네디 가문이고 이 케네디 가문의 성장에는 아일랜드 이탈리아 마피아와의 유착과 뗄래야 뗄 수가 없었고 그 결과적으로 대통령까지 당선된 이가 재임 중에 암살을 당하고 그 동생이 또 유력한 대통령 후보가 되니까 암살을 당하는 그런 비극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만큼 갈등이 이전에 개신교도들이 있었던 위주의 이민과는 다른 양상이 그때 벌써 있었던 것이고요. 더군다나 단기 이주 같은 경우는 통제 가능한 소수일 때만 가능한 것이고 프랑스나 영국 주요 선진국에서 보이는 것처럼 그 수가 급증하면 통제할 수가 없는 것이고 그런 상황에서 대한민국도 어느덧 추산으로는 약 200 내지 300만 정도의 외국인들이 한국에 거주하고 있고 그들 중 아마 절대 과반 이상이 이주 노동자들일 텐데 그래도 이 정도 수준이면은 그나마 여러 가지로 통제 가능한 수준이긴 합니다. 물론 지역별로는 과연 이 땅이 어느 나라 땅인지 알 수 없을 정도로 매우 중국 내지는 이슬람 이런 모습들을 보이고 있는 상황이지만 이런 상황에서
다시 또 대거 이민을 받아들이는 경우에는 이제는 통제 불가능한 프랑스와 같은 상황으로 갈 수밖에 없다. 더군다나 영국과 프랑스는 식민지를 운영하고 제국지를 운영했기 때문에 최소한 이렇다 해당 나라에 대한 인식이라도 그나마 있었지만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뭐 필리핀 뭐 관광지 외에는 뭐 크게 생각하고 사는 사람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그런 상황에서 뭐 하드웨어나 소프트웨어의 적인 인프라를 고려할 때 아마 세계 최단으로 격화된 인종 갈등을 겪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단순한 뭐 인건비 부담 좀 덜겠다는 뭐 내지는 얄팍한 뭐 난민 수용해서 우리가 인권 국가라고 하던 그런 얄팍한 그런 허울 때문에 미래 세대에 감당할 수 없는 재앙이 될 것이라고 생각이 들고 최소한 우리나라가 일본처럼 구체적인 수요에 따라서 법과 제도는 거의 그대로 두되 운영의 미를 살려야 되는 것이지 뭐 이민청을 만든다, 대거 이민을 받아들인다 뭐 이런 식의 어떤 논의는 정말 국가를 더 큰 위기로 몰아가는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월세 30 코인빚만 300 서울에 온 지 벌써 10년 아둥바둥 버텼지만 여전히 난 반지 하에 제왕 곰팡이 연문 재앙 내비랑 깡통망통 완전히 폭망 90원 창문만큼 작아진 내 꿈 연애 결혼 내 집 모든 게 헛꿈 1년 전 떠난 여친 울며 말했지 같이 써봤자 평생 가본 게 꼭꼭꼭하지 가바후스 700 나도 소유주 가바후스 700 나의 소유주 택시기사 우라부지 마트 캐셔 울어문니 우리 집안 다 털어봤자 후줄 그래 개선민 내 미래 거기서 팍 끝난 거지 팍더 이상 노력 따윈 괴물이 스펙 찾아서 말리 비오는 날 알바 잘려 맨날 학원 날 개쳐 발려 밤비 내리는 양화대교 홀로 걷고 있을 때 현수막에 아로 새겨진 평당 700짜리 아파트 다같이 소리 질러 혁명 21 가바후스 700 나도 소유주 가바후스 700 나의 소유주 You and I, we live together in the house, brand new day, and your dream had just begun. Revolution 21, only open happiness. 너의 곁에 내가 영원히 지금까지 정치인들 입만 열면 찝찝찝 개소리 멍멍멍 쳤다 하면 뻥 잘난 부모 만나 잘난 학교 나오면 뭐 하나 우동살이 꽉 찬 대가리 깡통 소리 텅텅 저 푸른 초원위에 그림 같은 집을 짓고 평상 4천 팔면 뭐해 평생 살 수 없는 집 내 미래 내 꿈 희망 퀸 살아나는 집 우리의 미래 혁명 21